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황혼의 솔로가 된 여성이에요. 제 이혼 사유는 간단했어요. 남편이 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저라고 한 남자랑 그 긴 세월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실증이 안 났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이혼 소리가 나왔지만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꾹꾹 참고 버텨왔던 거죠. 말이 30년이지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금쪽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그 꽃 같은 내 청춘을 이기적인 남편놈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 위해 쓴 것도 억울한데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리를 꺼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해주려고 끝까지 버틸까도 생각했는데 하루는 우리 며느리가 신발장을 열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는 구두는 평생 가도 안 신어요. 신발장만 차지할 뿐이죠. 그땐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살 때 들인 돈 아깝다고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차라리 버리고 그 자리에 새 구두 사서 놓으세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예쁜 구두로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무릎을 쳤어요. 그래, 어차피 마음 뜬 영감탱이 붙잡고 살아봐야 어디다 쓸 데도 없는데 뭐하러 볼 때마다 한숨 쉬고 사나 싶더라고요. 이참에 싹 내다 버리고 새 인생 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끝까지 지저분하게 나오지 뭐예요. 얼마나 열받던지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다 보내겠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싶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에도 없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건 다 제 친정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제 짝으로 이어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원했던 제 짝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 건강이었어요. 오래도록 제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거든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 없이 사시다가 40이 넘어서야 저를 얻으셨거든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나이가 40이셨어요. 아버지는 46이었고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대요. 아무래도 두 분 나이 때문이었죠. 제가 20살이 될 때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실 테니까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나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잖아요. 젊은 부모라고 자식 곁에 오래 있어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서 우리 아이 옆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면 되지 않겠어요?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 명이 긴 반려자로 짝지어주면 되죠. 뱃속에 아이가 사내라면 안사람 보살핌 받으며 살면 되고 계집애면 남편 그늘에서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요. 어머니의 말에 저희 아버지는 제 신랑감을 구할 때 건강하고 명이 긴 남자를 찾으셨어요. 그렇게 선택된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딱히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선천적으로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밭일, 논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체질이 된 거였죠.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여기저기서 중신이 들어왔는데 그중 3사람 정도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 친정어머니는 새 남자의 생년월일을 들고 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거기서 제 남편이 가장 오래 산다고 했던 거죠. 100세까지 무병장수한다고 나왔다나요? 혹시나 해서 몇 군데 더 가봤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그 결과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나머지 선처를 다 거절하고 남편과의 선자리에 저를 내보내셨어요. 건강히 오래 산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솔직히 남편의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커피에 설탕을 3스푼이나 넣고는 그걸 휘휘 저은 티스푼을 입으로 쪽쪽 빨고는 제게 건네더라고요. 커피엔 자고로 설탕을 듬뿍 넣어야 맛있다나요? 그러니 저도 설탕을 넣으라는 거였죠. 제가 반응이 없자 남편은 자기 입으로 쪽쪽 빨던 티스푼으로 설탕을 떠서는 제 커피에 넣고 휘휘 저어주었어요. 차마 더럽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고맙다고 말하곤 커피에는 입도 안 댔죠. 그리고 내꾸진 커피잔만 쏘아보고 있었는데 앞에서 후루룩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남편이었어요.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가며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마시는데 안 그래도 주말이라 호텔 라운지엔 선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 테이블로 쏟아진 거예요. 다들 입가를 실룩거리며 키득거리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얼굴이 당근처럼 빨개졌는데 정작 그 사단을 일으킨 남편은 너무도 태어난 거예요. 캬, 커피 맛 좋다. 역시 서울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서울은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처음 와봤어요. 와, 그때 엄청 놀랐잖아요. 차도 많고 빤딱빤딱거리는 것도 많고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번이 2번째 서울여행이에요. 좋은 놈이 출세했지. 선 본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좋은 호텔에도 와보고. 선희 씨는 서울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죠? 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도 줄곧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서울이 참 낯설고 그러네요. 근데요, 아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내가 촌놈인 걸 눈치채는 거 아닐까요? 비록 사람이 채신머리도 없고 매너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순박한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선본 얘기를 집에 가서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됐어. 그만하면 사윗감으로 충분해. 뺀질뺀질한 것들보다는 남자는 자고로 투박하고 뚝심 있는 놈이 진국인 거야. 그놈이 대학은 안 나왔어도 머리가 좋아서 박사장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걸로 유명한 모양이더라. 식 올리기 전에 서울로 데려와서 내 밑에서 본격적으로 일 가르쳐야겠어. 아버지, 저 이렇게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고 결혼은 내 마음에 드는 남자랑 하고 싶다고요. 이 녀석이 또 그런다. 선이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나뿐인 딸내미 옆에 듬직한 사위 만들어놔야 나도 네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사내놈 다 거기서 거기다. 명 길고 건강한 놈이 최고야. 울어도 보고 단식도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가을 학기 때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죠. 원래 결혼식은 남편 고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식을 올릴 예식장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 쪽에 비해 시댁 쪽 가격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서울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결혼식 비용과 시댁 하객들을 모시고 오는 차편, 식사비 등은 저희 쪽에서 지불했죠. 사실 남편은 맨몸으로 장가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남편이 출퇴근 때 타고 다닐 승용차도 새로 뽑아주셨어요. 거기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빠 회사로 데려와 본격적으로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비록 같은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누가 봐도 대릴 사위였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받기만 했으니 남편도 저희 집에 잘하는 건 당연했죠. 지금은 남이 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기는 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평생 목욕탕에 혼자 다니셨던 아버지는 사위 덕분에 모처럼 하늘 풀 수 있었어요. 야, 내가 자식 데리고 오는 사람들 부러워서 대중탕에 잘 안 다녔는데 이젠 나도 당당하게 대중 목욕탕을 가게 됐지 뭐냐?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인어른도 참, 사위도 아들 자식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앞으로도요, 장인어른 사우나 가실 때도 옆에 찰싹 붙어 다닐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넉살 좋은 남편은 연세 많으신 아빠 옆에서 입안에 혀처럼 달콤한 말을 쏟아내며 점수를 땄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게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밥을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댔어요. 거기다 립서비스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 때문에 이 사위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 판이라니까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심지어 장모님이 따라주시는 물도 맛있다니까요. 어머어머, 장서방은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나 몰라. 맛있긴 뭐가 맛있다고. 나야 자네가 잘 먹어주니 늘 고마울 따름이지. 자네 좋아하는 LA 갈비 잔뜩 재워놨으니까 갈 때 가지고 가게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장인한테는 회사를 물려받고 장모한테는 사시사철 몸에 좋은 보양식부터 온갖 산의 진미를 얻어먹는 남편이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결혼 한 번에 모든 걸 다 손에 쥐게 되나 싶었거든요. 처가에서 대접받고 사는 남편과 달리 저는 시댁에서 찬밥 신세였어요. 결혼하고 이듬해에 아이를 가진 저는 출산 막달이 됐어도 시댁에서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 했어요. 안 그랬다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통을 붙잡고 돈 있는 집에 아들 자식을 뺏겼네 어쨌네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셨거든요. 출산을 하고 3, 7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두 서울 저희 집에 올라와 일주일 넘게 지내고 가는 통에 저는 온전치 않은 몸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삼시세끼 밥을 해먹이고 청소에 그 많은 식구들 빨래까지 해대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들 잘 사는 제 친정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맏아들을 처가에 뺏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돈 많다고 유세 떤다고 소곤소곤 했죠. 차라리 대놓고 말을 했다면 반론이라도 제기할 텐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대니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웃긴 건 그 소리가 제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중 막내 시누이는 그나마 대놓고 불평을 하는 타입이라 들을 땐 화가 나도 저도 한마디쯤은 반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옳기는 좋겠다. 돈 몇 푼에 남편이 아니라 충복을 하나 얻었으니 말이야. 말이 사위지. 우리 오빠가 어딜 봐서 그 집 사위야? 완전 종놈이지. 나이 든 장인 장모 모시랴. 부잣집 딸내미인 아내 받들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야. 안 그래요, 옳게?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말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라면 아가씨 오빠는 우리 집 종놈이라는 얘긴데, 그럼 아가씨랑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종놈 가족이면 다들 종 아니겠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요?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식구가 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그동안 종놈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느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은 삼가하세요. 저는 그저 신우의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날의 말로 인해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 알기를 뭘로 하는 천하의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이 손윗사람이면 어른스럽게 행동했어야지. 어떻게 어린 신우랑 똑같이 굴어. 아무리 우리 집이 당신 집에 비해 기운다고 해도 그렇지, 내 부모 형제를 종놈으로 치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여보, 그런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됐어. 듣기 싫어. 당신 속마음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변명 따위 할 필요 없다고. 이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본가에 전화해서 사과드려.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오해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시댁 식구들은 여전했거든요. 변하길 바랐던 시댁 식구들 마음은 그대로인데, 뜻밖에도 엉뚱한 사람 마음은 변하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회사도 자기 수중에 들어갔겠다. 이제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드나들던 제 친정은 명절에도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발길을 끊었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가 중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코빼기 하나 안 비쳐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땐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람이. 이 사람아, 내가 놀면서 안 갔나? 회사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요즘 의술이 좋아서 유방암 정도는 병도 아니라고. 별것도 아닌 일에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 시간을 뺏어? 그러고도 당신이 내 와이프야? 암튼 바쁘니까 전화 끊어. 이 일로 친정 어머니는 저만큼이나 많이 실망하셨어요.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네 짝으로 명이 긴 놈을 찾아주자는 말만 안 했어도 장서방 같은 사람이랑 네가 결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어머니도 참,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그리고 그이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잘했잖아요. 자기도 아버지 자리 맡아서 하려니 책임감 때문에 더 저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매정한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회사 일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긴 이 상황이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비록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사주는 친정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회사 내에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주력하더라고요. 장모 죽고 나면 바로 회사를 자기 손에 넣을 수 있게 하려는 작당이었죠. 친정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셨을 때만 해도 사실
몇 년 못 사실 줄 알았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3기 가까운 시기에 수술을 한 거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갈 때까지도 어머니는 정정하셨어요. 식이요법도 하고 요가도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죠. 아마도 미덥지 않은 사위 때문에 어머니가 더 기를 쓰고 오래오래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대표 자리에 앉은 남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 형제들을 회사에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다들 학벌도 변변찮고 직장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득채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입사를 시킨 거죠. 중소기업이라고는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인사였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는데 남편은 되려 반발하는 직원을 좌천시키거나 트집을 잡아서 회사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남편 말을 거역하겠어요. 딸랑이 들고 꿀 빨아먹으려는 사람들만 남편 옆으로 찾아들었고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들은 회사를 나가거나 입을 다물게 된 거였죠.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지나는 사이 회사에는 남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경영은 엉망이 되었어요. 거기다 경제 악화까지 겹치면서 회사 사정은 말이 아니게 되었죠. 남편은 매번 경제 상황 때문에 회사가 기울어진 거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경영 방식에 참다 못한 아버지 신복들이 저를 찾아와 회사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었거든요. 이제 다들 연세도 드시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이야, 지금이라도 네가 회사 일에 뛰어들면 어떻겠니? 나야 이제 나이도 들어서 회사를 떠나는 몸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회사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아저씨도 참, 제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해요. 평생 집안 살림만 하던 사람이. 아버지가 널 왜 경영학과에 보내셨겠니? 네 아버지가 허허 실실하는 분 같아도 뼛속까지 사업가인 분이셨다. 당신이 청춘 바쳐서 만든 회사 사위손에 지어주고 가실 분이 아니라고. 아직은 회사에 내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잘 추스려서 회사 좀 살려봐라. 나도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발벗고 달려올 테니까.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게 결심을 하게 될 계기가 생겼어요. 하루는 손녀딸 하원을 시켜야 해서 애 유치원에 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면서 당장 집으로 좀 오라더군요. 그래 손녀딸을 데리고 허겁지겁 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묻지 말고 일단 열어봐. 보면 알 거 아냐. 퉁명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좋은 내용이 담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이없는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내 건 다 썼으니까 당신 것만 써서 나한테 줘. 접수는 내가 직접 할게. 남편이 건넨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어요. 뜬금없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요? 뜬금없긴. 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이젠 당신이란 사람이랑 사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가 각방 쓰고 산 지 한참 됐잖아. 애들 시집장가 보낸 후로는 당신은 장모님 댁에서 살다시피 했으니 별거라면 별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어. 마음도 떠났고 몸도 떠났는데 부부로 살 필요가 뭐 있어. 같이 사는 동안 당신이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었지만 그래도 인정상 재산의 반은 위자료를 줄 테니까 군소리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남편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건 계산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애초에 그 재산은 제 부모님 거였으니까요. 결혼할 때 몸만 딸랑 들고 와서는 내 부모가 남긴 재산의 반을 먹겠다고요. 거기다 회사에 지 동생들 자리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이날 이때까지 월급을 줬으면서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 생각할 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와 친정으로 온 저는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 앞에서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부모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마음의 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저 몰래 제 어머님께 전화해 이혼 얘기를 꺼낸 모양이었어요. 친정에 가보니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야 이혼이 큰일 날 일이었나 몰라도 요즘은 아니더라. 이미 마음 뜬 놈 잡고 살아봐야 너만 고생이지. 안 그러니? 이 늙은 어미 걱정에 다 끊어진 줄 잡고 살아보겠다는 노력은 하지 마라. 대신 그놈 하는 짓거리가 괘씸해서 온전히는 못 끝내주겠다. 네 아버지 회사 네가 받아서 해라. 그놈한테는 절대 뺏기면 안 돼. 폐음막락한 놈 같으니라고. 제 앞에서는 담담하게 행동하셨던 어머니한테 나이 든 딸의 이혼은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그 인간이 어머니께 전화해 뭐라고 하면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한 건지. 어머니는 그날 이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감기 기운에 앓으시다 결국 폐렴까지 번져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병실을 지키다가 하도 천불이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야? 말해봐. 뭐라 그랬어? 아니, 이젠 장모 아픈 것도 내 탓이야?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당신 딸 굶어 죽지 않게는 챙겨주겠다고 했지 뭐. 노인네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재산 절반을 준다는데도 부족하다고 난리더라고. 아니, 집구석에서 살림만한 여자한테 그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대기업 사장들 이혼할 때도 보면 위자료는 얼마 안 되던데. 장모님은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참. 뭐라고 이 개자식아? 넌 인간의 껍을 쓰고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연세 드신 장모한테 꼭 전화해서까지 이혼 사실을 알려야겠어? 충격받으실 건 생각도 안 해? 네 부모라면 그렇게 했겠니? 아, 그래야 당신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 아냐. 나도 너랑 빨리 갈라서고 내 인생 즐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란 말이야.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나 마음 바뀌면 재산의 반이 아니라 10%도 안 주는 수가 있어. 잘 생각하고 처신해라. 끝까지 남편은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회사부터 돌려놔야겠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회사를 어머니 앞으로 주고 가셨거든요. 그간은 어머니가 회사 일도 잘 모르시고 제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으니 남편한테 회사를 맡겼지만 이참에 경영권을 제가 가져와야겠다 싶었어요. 대기업이면야 경영권 때문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기울어진 작은 회사 경영권 뺏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걸 뺏으려고 했던 건 남편이 아끼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곳곳에 심어놓은 자기 식구들 밥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 동의를 구해 남편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그 형제 친인척들도 업무 과실과 그 밖의 비리, 횡령을 이유로 회사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내 회사에서 쫓겨나? 누구 마음대로? 내 회사? 그게 왜 당신 회사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앞으로 주신 회사야. 당신은 그동안 우리 어머니 동의하에 대표직만 맡았을 뿐이라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몰랐어? 변호사랑 다 상의해서 한 일이니까 토달려거든 소송을 걸어. 아,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 끌고 온 떨거지들도 이참에 싹 다 데리고 나가고. 야, 너 아주 웃기는 년이구나. 그동안 나나 되니까 그 회사를 끌고 온 거지. 다른 놈이면 진작에 말아먹어도 말아먹었어. 네가 나 없이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어림도 없어. 내가 회사를 말아먹든 구워먹든 신경 끄시고 당신은 대표실이나 빼세요. 그래, 좋다. 내가 더러워서 그깟 회사 그만둔다. 아, 대신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해서 내놔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퇴직금의 절반 온전히 송금해 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발끈했어요. 왜 반이야? 내가 피땀 흘려 일했지. 네가 이랬냐? 어디서 남의 노고를 맨입으로 먹으려 들어? 넌 염치란 것도 모르냐? 염치? 그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온다는 게 어이없네. 이혼하자며 재산의 반 준다며? 그럼 당연히 퇴직금도 반을 나눠야지. 그 말에 남편은 누나를 굴리더니 신기하게도 순순히 수긍하곤 돌아갔어요. 남편이 돌아간 뒤 아무래도 찜찜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순순히 퇴직금 반을 내줄 사람이 아닌데 별 말 없이 수긍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아무튼 안 주겠다고 뻗대는 게 아니니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뒤 친정으로 아들, 딸 내외를 불러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자식들은 생각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손녀딸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할아버지 농장에서 말 타기로 한 건 어떡해?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혼하면 나 제주도 못 가잖아. 저를 비롯해 아들, 딸 내외는 뜬금없는 손녀딸의 제주도 농장 타령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한테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시는데 왜 제주도에 가냐고 했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주도에 있는 집이랑 농장, 심지어 말까지 자랑을 했었다고요. 어린애가 한 소리라서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 순간만큼은 촉이 발동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살 때 한동안 툭 하면 제주도로 출장을 갔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주도에 황금이라도 묻어둬서 자주 가는 거냐는 소리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업체에 의뢰해 남편의 재산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주도에 땅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남편 명의는 아니었고 죄다 지 동생들 앞으로 해둔 거였어요. 사들인 시점을 따져보니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시점부터였어요. 사람이 말이죠. 의심이 가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경리과 직원들이랑 달라붙어서 남편의 제주도 부동산이 늘어난 것과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을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경리과에 지 형제들을 앉혀놓더니 이런 작당을 했던 거였죠. 이렇게 재산을 숨겨놨으니 헛개비 같은 회사도 쉽게 내놓고 퇴직금도 절반이나 내놓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쥐새끼 한 마리가 남의 집 겉간에 들어와 쌀가마를 옮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기에 앞서 그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고소부터 했어요. 이 멍청한 인간들이 회사 돈을 옮기면서도 하도 흔적을 많이 내놔서 증거를 찾는 건 쉬운 일이더라고요. 남편과 남편 동생들의 횡령 소식이 알려지자 퇴사한 아저씨 삼촌들이 모두 달려와 수기로 작성된 서류도 찾아주시고 당시 회사 사정에 대한 증언도 해주셔서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끝이 났어요.
한몫 단단히 챙기고 이혼을 하려던 남편은 그동안 빼돌린 돈도 몽땅 회사에 토해내게 되었고 저와의 이혼으로 퇴직금도 절반을 내어주게 되었죠. 거기다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공금횡령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받게 되었고요. 그제야 남편은 눈물 콧물 빼가며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건 당신도 인정하잖아. 내가 비록 회사 돈에 손을 대긴 했지만 그동안 내가 회사 운영하면서 벌어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같이 산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횡령죄만은 무마해주라. 나를 위해서 그래달라는 게 아니야. 애들을 생각해서 그래달라는 거야. 지 아빠가 횡령죄로 실형을 살면 애들이 지들 처가랑 시집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냐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흑히고 있네. 누가 누굴 걱정하니? 우리 애들? 너 같은 인간 아버지로도 생각 안 해. 너한테 가족은 네 부모랑 형제들 뿐이잖아. 우리 애들도 그거 다 알아. 자식들 생각을 했다면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그 소송 누가 하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영민이가 먼저 권하더라. 너랑 네 형제들이 빼먹은 내 부모 재산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받아내라고. 네 아들이 그랬다고.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 받아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놓고도 선처를 바래? 웃기지 마. 네 놈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늘 일을 후회하면서 살아. 남편과 이혼한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되찾은 회사 돈으로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제 이혼 소식에 병원 신세까지 지내셨던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셨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살고 계세요. 남편의 공금횡령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운 제 손녀딸한테는 선물로 승마 레슨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굳이 제주도까지 안 가도 말을 탈 수 있다니까 손녀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늦둥이 딸 걱정에 부모님이 골라주셨던 명이 긴 남자는 이렇게 제 손으로 연을 끊어버렸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저는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리 터지게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아야 해서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진작에 명이 긴 남편이 아니라 제게 회사를 물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앞으로는 아내가 아닌 엄마가 아닌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대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